7월 1일, 김정훈이 공식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박순자 씨에게 건물 앞 무단 점거 및 영업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오. 이에 불응시 법적 조치하겠음. 나는 그 종이를 천천히 접었어요. 법적 조치. 좋아요. 해보시죠.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놀라워했어요. 할머니, 이거 전부 증거가 되네요. 계약서 위조, 폭언, 횡령. 충분히 고소할 수 있어요. 그럼 이길 수 있을까요? 100%는 아니지만 가능성 높아요. 특히 여러 세입자가 함께 증언하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작해요. 7월 10일, 우리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계약서 위조, 횡령, 폭언 및 협박. 다음 날 신문에 작게 기사가 났어요. 동건물주, 세입자 집단 고소당해. 그리고 그날 오후, 김정훈이 건물 앞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나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바라봤어요. 무슨 짓이라뇨? 고소하고 신문 기사까지. 이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당신이 먼저 시작한 일이에요. 저는 사업을 한 거예요. 합법적으로. 합법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 위조한 게 합법인가요? 관리비 횡령한 게 합법인가요? 사람들 협박한 게 합법인가요? 김정훈은 말문이 막혔어요. 할머니 이러시면 저도 끝까지 갑니다. 좋아요. 끝까지 가죠. 7월 25일. 법원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세입자 8명이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 앞에서 우리는 차례로 증언했어요. 떡집 아주머니가 먼저 나섰습니다. 계약서에 제 도장이 찍혀 있는데 저는 그 계약서에 서명한 적 없어요. 김 회장님이 임대료 올린 새 계약서를 만들면서 제 도장을 마음대로 찍은 거예요. 증거 있습니까? 네. 증거 있습니다. 제가 보관한 원본 계약서와 비교하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경비 아저씨도 증언했습니다. 저는 건물 경비입니다. 김 회장님은 매일 저한테 폭언했어요. 제대로 못하면 잘린다. 내가 뭔데 의견을 내냐, 이런 말들. 녹음 파일 있습니다. 세탁소 아저씨가 이어갔어요. 관리비를 이중으로 청구했어요. 전기세, 수도세를 따로 받으면서 관리비에도 포함시켜서 받았어요. 3년 동안 계산하면 가게당 평균 500만 원 넘게 더 받아간 거예요. 판사는 심각한 얼굴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변명하실 게 있습니까? 김정훈의 변호사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계약상 해석의 차이이고. 해석의 차이? 이건 명백한 위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판사님,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73세입니다.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될 줄 몰랐어요. 평생 조용히 살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여기 선 이유는 제 가게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문 닫았으니까요. 나는 김정훈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단지 더 이상 약한 사람들이 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20년을 그 건물에서 일하면서 저는 이웃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봤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둘 쫓겨나는 걸 보면서 참을 수 없었어요. 돈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법정은 숨죽였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일단 조정을 권고합니다. 피고는 원고 측과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조정실. 김정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변호사도 직원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돈만 생각했지 그 사람들 인생은 생각 안 했어요. 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제 아버지도 작은 가게 하셨어요. 평생 구멍가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죠. 월세 못 내서 쫓겨난 적도 있고 건물주한테 무시당한 적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 약한 사람이 안 될 거야. 힘을 가질 거야. 그렇게 돈을 벌었고 건물도 샀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무시하던 그 건물주가 되어버렸어요. 김정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됐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내 앞으로 걸어왔어요. 할머니,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그를 바라봤어요. 용서는 쉽게 할 수 없어요. 상처는 너무 깊으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바뀐다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김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조정실에 있던 세입자들 모두 숨을 죽였어요. 73세 할머니 앞에 43세 건물주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할머니, 무릎은 쉽게 꿇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받아들이겠어요. 그날 조정은 이렇게 마무리됐어요. 첫째, 임대료 원래대로 환원. 모든 세입자의 임대료를 3년 전 수준으로 되돌림. 향후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 5% 이내로 제한. 둘째, 부당이득 반환. 과다 청구한 관리비 전액 반환. 이중 청구한 공과금 환급. 총액 약 4,200만 원. 셋째, 퇴거 세입자 재입주 지원. 나간 세입자들에게 우선 재입주권 부여. 인테리어 비용 건물주 부담. 보증금 무이자 분할 납부 허용. 넷째, 공식 사과. 건물 입구에 사과문 게시 1개월. 각 세입자에게 개별 사과 방문. 다섯 번째, 건물 관리 개선. 세입자 대표와 월 1회 간담회. 건물 수리 투명하게 공개. 경비 및 청소 인력 처우 개선. 김정훈은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합의 후 한 달. 건물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제일 먼저 과일 가게가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다시 돌아왔어요. 60대 사장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죠. 김 회장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사과하시더라고요. 인테리어 비용도 다 대주신다고 해서. 문구점 할아버지도 다시 문을 열었어요. 손주들이 너무 좋아해요. 할아버지 가게 다시 생겼다고. 떡집 아주머니는 가게를 새 단장했습니다. 할머니, 첫 송편 드세요. 이거 없었으면 저희 가게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일 놀라운 변화는 김정훈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그가 직접 페인트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이 벽색이 너무 낡았죠? 제가 다시 칠하려고요. 직접요? 네. 이제부터는 직접 할 거예요. 이 건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거든요. 그는 롤러로 벽을 칠했어요. 할머니. 네. 제가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어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느 가을날, 경비 아저씨가 새 작업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뭐예요? 김 회장님이 경비실을 새로 만들어 주셨어요. 에어컨도 달고 침대도 놓고 밥도 먹을 수 있게 작은 냉장고도 주시고. 잘 됐네요. 그리고요. 경비 아저씨는 수줍게 웃었어요. 월급도 올려주셨어요. 20만 원이나. 축하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용기 안 내셨으면 저는 평생 그냥 참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저 예전 직원 중 한 명이 연락 왔어요. 네. 형님, 요새 신문에 나온 거 봤어요. 형님 멋있어요. 형님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경비 아저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 말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안고 살던 죄책감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떡집 아주머니의 행복. 12월. 떡집 아주머니가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큰애가요,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대기업에. 정말요? 축하해요. 그리고 작은애도 대학 합격했어요. 아주머니는 울면서 웃었어요. 할머니,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저는 딸들 학비 걱정에 잠도 못 잤어요. 가게 접고 뭘 해야 하나 막막했어요. 근데 지금은 가게도 다시 생기고 큰애는 취직하고 작은애는 대학 가고 꿈만 같아요.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게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포기 안 하셨으니까. 우리도 포기 안 했어요. 아니에요. 다 아주머니가 잘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우리한테 용기를 주셨어요. 73세 할머니도 싸우는데 우리가 왜 못 싸워요? 그 용기가 우리 인생을 바꿨어요. 2024년 봄. 건물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어요.
1층 로비에는 세입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고 복도에는 꽃이 놓여 있었죠. 할머니, 커피 드세요. 새로 입주한 카페 사장님이 인사했어요. 김 회장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이 건물은 세입자를 가족처럼 대한다고. 과일 가게, 떡집, 문구점, 세탁소 모두 활기차게 영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층에는 작은 게시판이 생겼습니다. 함께 만드는 우리 건물.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세입자 간담회. 건물 수리 내역 투명 공개. 어려움 있으면 언제든 상담. 건물주 김정훈 배상. 김정훈은 이제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할머니, 오늘 전구 갈아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에이, 제가 할게요. 제가 이제 건물 관리도 배우고 있어요. 그는 사다리를 가져와 직접 전구를 갈았습니다. 할머니. 네. 저 요새 아버지 꿈을 꿔요. 꿈에서 아버지가 웃으시더라고요. 그래, 이제야 제대로 하는구나 라고. 할머니 덕분에 저는 아버지한테 떳떳한 아들이 됐어요. 에필로그 73세 나의 싸움. 지금은 2024년 가을. 나는 여전히 가끔 그 건물 앞 벤치에 앉아요. 이젠 싸우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햇볕 쬐러 오는 거예요. 옆에는 떡집 아주머니가 송편 한 봉지 들고 앉아 있고 과일 가게 사장님이 사과 깎아주고 경비 아저씨가 커피 한 잔 건네줍니다. 할머니, 요새 어때요? 좋아요. 평화로워요. 그날 김정훈이 지나가다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 이거 드세요. 그가 내민 건 작은 화분이었어요. 제가 키운 거예요. 장미예요.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사람들은 묻곤 해요. 할머니, 무섭지 않으셨어요? 73세의 건물주랑 싸우다니. 나는 이렇게 답해요. 무서웠죠. 당연히. 근데 더 무서운 건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많은 게 바뀌었어요. 건물주는 변했고 세입자들은 돌아왔고 건물은 다시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제일 큰 변화는 바로 저였어요.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진다고들 하죠. 하지만 나는 깨달았어요. 진짜 힘은 주먹이나 돈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여러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어느 날 손녀가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영웅은 아니야. 그냥 할 말하고 사는 할머니일 뿐이지. 그런데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요. 73세 나는 오늘도 살아요. 부당함에 맞서고 약자 편에 서고 목소리를 내면서. 그게 바로 내가 사는 방법이니까요. 인생은 나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나답게 삽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힘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